김현정의 뉴스 쇼.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5천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어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체 41만 6천 명의 비정규직 가운데 절반가량이 정규직으로 이제 전환되는 셈입니다. 고용 불안에서 벗어난 이 전환 대상자들에게는 더없이 기쁜 소식이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조 원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신규 채용이 위축되지는 않겠는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 참 복잡하게 꼬여있는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인데요. 첫 술에 배부를 수야 있겠습니까? 모든 국민이 마음 놓고 편히 일하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목요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네. 오늘 첫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네, 고비를 맞는 KBS 사태입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고대영 사장이 보도 국장 이전 시절에 국정원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았다. 불리한 보도 하지 말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 이것 때문에 파문이 커지고 있었는데요. 네. 저희가 얼마 전에 고비를 맞는 MBC 사태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아마 KBS가 분수령에 놓일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KBS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고대영 사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뒷돈 수수 의혹 또 파업 사태를 두고 아마 국정감사장이 뜨겁게 달아올 듯한데 근데 한 발 앞서서 어제 열린 KBS 이사회에서 고대영 사장은 자신에 대한 의혹을 부인하면서 물러날 뜻이 없다고 밝혔거든요. 이에 맞서서 언론노조 KBS 본부는 오늘 고 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기도 하네요. 한편 자유한국당은 오늘 국감에 앞서서 방통위원회를 항의 방문해서 오히려 문재인 정권이 언론 장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KBS 국감, 내일은 MBC의 대주주죠. 박문진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감이 있고 MBC 업무 현황 보고도 예정돼 있고 이번 주가 MBC, KBS 사태의 분수령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국면. 이제 수습이 되느냐 장기화되느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네, 격대 지정도 없다. 시진핑 천합니다. 중국의 당대회가 폐막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집권위기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격대 지정도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격대 지정. 현 지도자가 차차기 지도자를 지정하는 것인데요. 이게 덩샤오핑 때부터 지켜져 왔던 전통인데. 그러니까 후계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전통이 깨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어제 집권 2기를 이끌 상무위원 6명을 소개했는데 차세대 주자로 손꼽히는 천민월 충칭시 서기 또 후춘화 광둥성 서기 등이 빠지고 모두 시 주석의 최측근들만 포진했습니다. 시진핑의 1인 권한이 강화된다. 아니면 집단 지도 체제가 붕괴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이를 넘어서서 아예 후발 주자의 도약대마저 치워버렸다는 뜻이죠. 그렇죠. 시진핑에 의한 중국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장기 집권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냐. 지금 장기 집권을 얘기해도 될 만큼 시 주석의 권력이 막강하다는 얘기로 좀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중국 상황. 문재인 대통령이 연내 중국 방문 계획도 거론이 되고 있던데 한중 관계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보죠. 네, 트럼프의 깜짝 방문, DMZ도 가능하다. 이번에는 미국 얘기입니다. 다음 달 방한하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DMZ는 방문하지 않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예상을 깨고 깜짝 방문하는 가능성도 다시 엿보이네요.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에서 DMZ 시찰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말하지 않는 게 낫겠다. 여러분들이 놀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놀라게 될 것이다? 예, 놀라게 될 것이다. 앞서 백악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평택 미군 기지 방문 가능성이 무게를 실었고 이에 대해서는 북한을 자극할 우려 때문에 DMZ 방문이 제외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그렇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DMZ를 방문한다면 북한의 면전에서 더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에 맞춰서 미국 항공모함 3개 전단이 한반도 주변 서태평양에 전개된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네요. 예, 이런 가운데 북한의 외무성 관리가 미국 CNN하고 인터뷰하면서 태평양 수소탄 시험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거든요. 네네. 예,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앞두고 한반도 정세가 다시 한번 요동치는 거 아닌가 좀 걱정도 듭니다. 여기까지 보죠.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홍 대표가 나에게 협조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따라서 호가 보이었던 분들 좀 비겁합니다. 막상 박근혜 전 대통령과 두 의원의 징계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친박계의 부활을 부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내부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의원 출당 문제를 놓고 진통에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 원래는 윤리위의 결정 후 열흘이면은 자동 제명이 되는 거였는데요. 홍준표 대표가 좀 더 확실히 하자. 일종의 확인 사살처럼 최고위원회 의결을 한 번 더 거치자.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근데 저희 CBS 취재 결과 의결권을 행사할 9명 최고위원들의 표심이 50대 50. 찬성과 반대가 팽팽한 것으로 전수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경환 서청원 의원의 제명. 이거는 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3분의 2 찬성이 안 나올 가능성 크다.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자, 이 인적 청산안을 제일 처음 내놓은 곳이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죠. 류석춘 위원장. 이 시점에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직접 만나보죠. 류석춘 혁신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거두절미하고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는 심경 어떠세요? 다들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적 청산 잘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최근 한 2년 동안의 정치적 격변을 겪으면서 예. 집권 여당에서 야당으로 몰락했고 또 분열을 했고 그렇죠. 그 결과로 집권한 새 정부는 엄청난 체제 흔들기 변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문제 때문에 예. 혁신위원회가 이제 최소한으로라도 이렇게 좀 책임을 물어야겠다라고 했고 그 혁신위의 권고가 예. 집행이 되고 있는 과정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집행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반발이 거셉니다, 위원장님. 아니 거센 걸 원하는 분들이 자꾸 거세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별로 거세지 않습니다. 별로 거세지 않나요? 근데 서청원 의원은 홍준표 대표가 성완종 뇌물 사건과 관련해서 증인의 진술 번복을 종용했다. 이런 폭탄 폭로까지 했는데 이 정도면 거센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그거는 본인 당사자가 예. 사실은 가장 책임이 무거운 분 중에 한 분인데 본인의 책임은 회피하고 지금 예. 당 대표를 흔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혼자 그러시는 거지 객관적인 사실이나 또 주변에서 서청원 의원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지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다. 그 말씀이세요? 그럼 이 녹취록 자체도 사실이 아닐 거라고 그건 아니고요? 아니 그건 제가 알 수가 없는 그건 알 수 없지만 그 녹취록을 얘기한 사람이 또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고 해서 녹취록을 얘기한 사람 지금 이용주 의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네. 그리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이용주 의원은 굉장히 불쾌하실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분은 녹취록 때문에 큰 곤혹을 치른 분인데. 당내 문제. 아시잖아요. 예, 그 얘기까지 다 설명을 드려야 되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그분이 녹취록이 있다는 게 진짜 녹취록인지 요번에도 또 어디 이상한 걸 갖고 와서 또 잘못 흔들고 있는 걸 알 수가 없죠. 서청원 의원도 그러시고 이용주 의원 녹취록 있다고 하는데 그거 다 실체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 여하튼 서청원 의원의 이 반발이라는 것은 거세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세요. 저는 찻잔 속의 태풍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풍일 거다.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탈당 권유했지만 어떤 입장 표명도 지금 없고 이건 정치보복이라는 이야기만 오히려 법정에서 했거든요. 정치보복은 지금 홍준표 대표한테 한 말씀이 아니고 재판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 재판의 배후가 된 집권 여당을 두고 하는 말씀이지 홍준표 대표한테 지금 정치보복을 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결국은 정치보복을 당하고 있는 나를 이제 당이 출당까지 시킨단 말이냐. 나는 거기 응할 수 없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어떤 입장인지 지금 우리 이현정 앵커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거고. 김현정입니다마는. 예. 김현정 앵커가. 아니 상관없습니다. 죄송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 거고 본인이 또 모든 책임을 내가 지고 가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해서.
그런 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또 듣는 사람 각자가 해석을 하고 있고 우리 질문하시는 우리 김현정 앵커께서는 이제 저를 좀 반발하도록 유도하려고 계속 그쪽 입장을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이 문제도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뭐 유도를 하는 건 아니고 반발하시도록 유도하는 건 아니고 지금 상황이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이 나야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이 최종 결정이 나는데 어제 전수조사 결과 잠깐만요. 그것도 의결이 나야 하는지 보고를 듣고 그냥 그 보고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건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의결이 나야 된다는 거 해석은 사실 당에서 안 하고 있어요. 그래요? 정치평론가들이 의결을 해야 된다고 지금 막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보고로만 끝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세요? 그거에 대한 규정이 없잖아요 지금. 그 규정이 뭐 있다 없다 이것도 막 엇갈리더라고요. 당내 해석이. 그러니까 뭐 규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조항을 적용할지 저 조항을 적용할지는 당에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결국 유석춘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의 인적청산은 반드시 돼야 된다. 이건 넘어야 될 고비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이다. 최소한이다. 사실 그 책임을 물을 그 구체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굉장히 광범위한 이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종합이 되어 있는 결과잖아요. 지금 그렇죠. 현 상황이. 그 현 상황에 근데 일일이 모든 사람을 다 책임을 다 따져서 물을 수가 없으니까. 최소한이라도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국민들한테 우리가 반성하고 잘못했다라는 거를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들 관측들을 하시는데 잘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청원 최경환 의원은 억울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만 이러는 거냐? 게다가 이미 친박이라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까지 이런 징계를 이미 받은 사람을 또 징계하다니. 근데 징계라는 게 뭐 한 가지 사안을 반복해서 징계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유를 달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분 입장에서는 뭐 억울할 수도 있다고 저도 보는데 다만 그러면 그 두 분마저 책임을 안 물으면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는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 핵심 두 사람마저 뭐 책임 안 지면 도대체 누구 보고 책임지란 말이냐 이 사태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그럼 박대출 의원이 박 전 대통령 출당은 현대판 고려장이다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요, 대통령의 출당하고 대통령을 사법적으로 처리하는 거는 다른 일입니다. 지금 출당 문제는 정치적인 책임을 이제 어차피 지셔야 되는 거고 사법적으로 무슨 범죄를 저질렀냐 안 저질렀냐 이거를 따지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당에서 하는 일은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 당의 최고 책임자로 상당한 기간 일을 하셨고 그렇죠. 또 그 결과가 지금 당이 이렇게 몰락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책임을 안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저는 대통령 본인도 지금 감옥에 계신 상황이 아니고 바깥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시는 상황이면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러면 감옥에 계시기 때문에 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정상적인 판단이 조금 어려우시기 때문에 선뜻 자진 탈당 못 하고 계시는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대통령 하시던 분이 감옥에 가셔서 6개월을 넘게 계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 차가운 방에서 아무도 만날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바깥의 상황을 일일이 뭐 매일같이 보고를 받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어떤 일들이 진행된 일을 정확하게 아실 수도 없는 거고 한데 우리가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에서 보도되는 거를 대통령 하실 때 같이 매일 브리핑 받으면서 무슨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판단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뿐이다. 잘 알게 되면 설명을 누군가 정확히 해서 설득하면 탈당할 거다. 이제 이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설명도 필요 없고요. 상황을 정확히 보시면은 본인이 또 여러 가지 정치적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 텐데 지금은 사실 대통령이 어떤 상태에 계신지 바깥에 있는 우리들도 잘 모르고 대통령은 또 바깥 상황이 어떤지 전 대통령은 바깥 상황이 어떤지도 잘 알 수 없는 구조적인 조건이잖아요. 지금. 가서 설명을 하긴 하셨대요. 홍준표 대표가 사람을 보내서. 그런데도 근데 이제 잘 면회를 지금 거의 안 하고 안 받아들이고 계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상황이지만 반드시 인적 청산은 될 것이다라는 유석춘 위원장의 어떻게 보면 희망 섞인 지금 기대입니다. 그런데 만약 말입니다, 위원장님. 만약 최고위 또 의원총회에서 이게 좌절이 되면 세 사람의 출당이 좌절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혁신안이 좌절되면. 만약에 혁신안이 좌절되면은 혁신의 가장 중요한 측면
지금 당에서 안 하겠다는 거면 저희들도 뭐 혁신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사실 이 문제는 홍준표 대표도 혁신을 지금 혁신위원회가 권고한대로 하려고 하는데 예. 다른 분들이 반대하게 되는 거니까 홍준표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걸려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예, 이 문제가 잘 안 되면은 앞으로 홍준표 대표가 당의 대표로서 내년 지방선거를 이끌어야 되는데 예. 그 리더십이 흔들리면은 내년 지방선거는 보나마나 폭망합니다. 폭망합니까? 이대로면 폭망할 것이다. 여기서 그러니까 인적 청산이 안 되고 홍준표 대표가 자리 그만두고 이렇게 되면 지방선거는 폭망이다. 왜냐하면 이제 또 뭐 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떠오르는 대표감이 그렇게 지금 쉽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친박계에서는요. 황교안 전 총리, 김태호 전 지사 이런 카드를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가 떠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친박이라는 분들이 지금 우리 앵커는 뭐 계속 친박이라는데 사실 친박이 지금 실체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자유한국당에 더 이상 친박은 없습니다. 그래요? 언론에서 계속 친박하고 있는데 지금 친박이라고 스스로 자임하는 분들이 네. 누가 있어요? 뭐 스스로 자임 안 하십니다만 어쨌든 그 출당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 뭐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당에 대해서 사실 반대는 저부터도 했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고 저도 예. 또 다른 분들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 고심 끝에 우리가 최소한으로도 알겠습니다. 이런 매듭을 지어야 당이 앞으로 미래를 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들을 당의 구성원 모두 최고위원들을 포함해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조금 돌려서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인적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류석춘 위원장은 조금 전에 이 당이 이대로 갈 수 없다는 말씀하셨어요. 중대 결심이라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저뿐 아니라 뭐 제가 보기엔 당 대표도 중대 결심을 하셔야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사퇴까지도 생각하시는 거군요. 그 대표가 지금 내년 지방선거를 이끌어야 되는데 이 문제로 흔들리면은 앞으로 뭐 공천이나 이런 여러 가지 또 당에서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겠어요? 결국은 사퇴 카드밖에 없다. 대표직 걸고 위원장직 걸고 이 상황에 대해서 돌파할 것이다. 힘 실어달라 뭐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힘 실어 주실 거죠? 저요? 네. 저는 뭐 당원이 아니에요. 자유한국당 당원이 아니에요. 저도 당원이 아닙니다. 제가 뭐 특별히 힘을 실어드리고 말고 할 건 없습니다만. 아니, 우리 김현정 앵커는 민주당의 힘을 많이 싣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아무 당원도 아닙니다. 아니, 제가 뭐 9월 16일 날 방송 결과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강원랜드. 9월 16일 날 방송 결과를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강원랜드 취업 청탁할 때 민주당 얘기가 인터뷰하는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그걸 뺐다가 또 나중에 넣고 뭐 넌 대본에는 뭐 각주까지. 그거 제가 다 설명 그 다음날 드렸는데 못 들으셨나 봐요, 위원장님. 아니, 설명 다 듣는 말씀이에요. 위원장님 전화 끊고 나서요. 오늘 다음 진행해야 되는 제가 다시 한번 방송에서 했던 설명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뻐해 주세요. 민주당만 너무 이뻐해 주세요. 저 많이 이뻐하겠습니다. 지금도 이뻐하고 있고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어쨌든 중대 결심 인적 청산 안 되면 하겠다라는 오늘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뻐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의 또 위원장님이 저한테 이뻐해달라는 말씀을 생방송 중에 하실 줄은 몰랐네. 인기가 좋으세요. 네, 뭐 이뻐해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골고루 이뻐해드리겠습니다. 행간 뭐 가지고 오셨어요? 한동안 대기업 갑질이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정치권까지 나서서 좀 근절이 되는가 싶더니 또 갑질 사태가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유제품 가정배달 3위 업체인 건국우유입니다. 공정위가 대리점을 상대로 제품을 강매한 건국우유에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건국 유업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8년 동안 대리점에 갑질한 건국우유.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 얘기 들으면서 4년 전이든가요. 그 남양유업 밀어내기 사태 떠들썩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것 떠오르던데요. 거의 똑같습니다. 방법도 거의 똑같은데요. 공정위가 밝힌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건국우유 갑질이 시작된 게 2008년 7월부터입니다. 이 가정배달 대리점 270여 곳에 주문하지도 않은 제품을 강매했다고 하는데요. 뭐 판매가 잘 안 되는 제품, 생산을 곧 중단할 제품, 뭐 그리고 또 신제품, 한마디로 재고를 대리점에
밀어내기 방식으로 강제로 떠넘기거나 팔아라 떠넘기고 알아서 팔아라 이런 거예요. 그렇죠.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판촉을 하라는 명분으로 밀어내기를 했다는 겁니다. 뭐 구체적으로 대리점 주문이 마감된 후에 본사 담당자가 주문량을 일방적으로 수정해서 주문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대금을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게 본사하고 대리점 계약이 대리점이 일단은 제품을 주문하면 본사에 반품하는 게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이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팔다 남은 제품은 본사에 반품이 안 되니까 고스란히 대리점의 손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건국우유는 이렇게 8년 동안 모두 13개 품목에 대해서 밀어내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리점에 갑질을 하다가 결국 과징금까지 부여받은 건국우유.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여다보죠. 첫 번째 행간은 나만 아니면 돼입니다. 나만 아니면 돼? 네. 우리 TV 복불복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나만 안 걸리면 돼. 나만 안 걸리면 아무 문제 없어.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국우유가 딱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은데요. 건국우유 갑질이 시작된 시점이 2008년 7월입니다. 근데 남양유업 갑질 사태가 터진 게 2013년입니다. 두 시기가 겹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남양유업 갑질 사태가 터졌을 때 정말 시끄러웠었잖아요. 30대 남양유업 영업사원이 50대 대리점주한테 죽기 싫으면 물건 받으라고. 그때 녹취록이 이게 공개가 되면서 엄청나게 파장이 터졌던 터졌었죠. 기억나네요. 그러니까 정치권까지 낮아서 갑질 사태 시정하겠다 단단히 벼르고 있던 그 시점에 건국우유는 나만 아니면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갑질 계속했던 거예요. 그러네요. 통상 같은 업계에 문제가 터지면 이러다 우리도 걸려가지고 큰일 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겁을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건국우유는 그냥 우리만 몰래 들키지만 않으면 돼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구나 건국우유는 대학재단이 만든 회사잖아요. 그래서 더 소비자들이 신뢰를 하고 그만큼 사회적인 책임이 요구가 되는데 건국우유는 전혀 신경 안 쓰고 계속 갑질을 해왔다는 겁니다. 8년 동안 갑질을 했다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국우유.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진짜 갑질 피해자는 소비자다입니다. 피해자는 소비자다. 대리점이 아니고 소비자다. 네. 뭐 직접적인 피해자는 대리점이 될 수 있는데요. 마지막 최종 피해자는 소비자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건데 왜냐하면요. 대리점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제품을 떠안게 되면은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비자한테 또 뭐 최대한 떠넘겨 보겠죠. 그렇죠. 무리한 판촉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인터넷 포털을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 글이 넘쳐납니다. 사은품을 준 데서 받고 사인을 해줬더니 그게 계약서라고 우기더랍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프라이팬 준다면서 잠깐 먹으래서 몇 달 먹다가 끊으려고 했더니 가짜 계약서를 들이밀더라. 먹기 싫어서 안 먹겠다고 하니까 빠진 날수 때문에 몇 달 더 먹으라고 강매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먹기 싫어서 안 먹겠다 했더니 빠진 날이 있으니 몇 달 더 먹으라? 그러니까 며칠 이제 안 먹는 빠진 그 사람이 이제 소비자가 안 먹은 날이 있으니까 우리가 원래 계약했던 날수를 못 채웠으니까 더 먹어라. 뭐 이렇게 한 날도 이렇게까지도 했다는 거예요. 이해는 안 되는데 뭐 하여튼 그런 걸 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피해 사례가 올라와 있는데요. 오죽하면 건국우유 연관 검색어 맨 꼭대기에 사은품이 단어가 검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갑질의 심각성은 그 피해 직접적인 대상자뿐만 아니라 소비자, 국민의 피해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네요. 더욱 철저하게 시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리점의 피해뿐 아니라 국민의 피해, 소비자들의 피해다. 마지막 행간이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어느새 우리는 갑질에 둔감해졌다입니다. 그러고 보면 최근 몇 년 사이에 갑질이란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약간 식상할 정도예요. 똑같은 자극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 그 둔감해지잖아요. 맞아요. 일종의 우리한테 굳은 살이 배기는 것처럼 될 수도 있는데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갑질 사태 말만 들어도 언론이 막 대서특필하고 인터넷이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건국우유 갑질 사태 터졌는데 신문을 보니까 4이면 3단 기사 조그맣게 들어가요. 한 줄짜리 기사입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는 갑질이 뉴스도 아닌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참 슬픈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기업들이 그냥 우리 갑질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는 건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래도 그럴 게
엄청난 폭언들, 자극적인 사건들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새 갑질이라는데 둔감해지고 갑질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계속 터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사회적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좀 이참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준님, 갑질 8년인데 과징금은 딸랑 5억인가요? 이게 정액 과징금으로는 최대치라고 합니다. 이것이 여기까지. 행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많은 청취자들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류석춘 위원장 인터뷰 들으시고 정말 자유한국당이 이쁨 받아야 할 곳은 김현정 앵커로부터 이쁨이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이쁨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참 정치인들에게는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여러분의 의견 받아보면서 저는 2부로 가죠.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청취자 0663님, 오늘 오후에 가서 같이 사진 촬영 가능합니까? 물어보셨는데요. 오늘 밤 광화문에서 행사가 있죠. 6시 30분부터 CBS의 뉴스 부활 30주년을 축하하는 콘서트, 축제가 열립니다. 그 자리에 저도 잠깐 출연을 합니다. 사진 가능하시고요. 6시 반에 광화문에서 우리 청취자들도 많이 뵀으면 좋겠네요. 2부, 오늘 2부에서는요. 미시 USA를 무력화시키겠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이 이 미주 지역의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 미시 USA를 해킹하거나 해킹을 시도했었다는 사실이 국정원 TF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미시 USA 대부분이 이제 미국 시민권자들의 모임인데 이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오늘 첫 순서로 연결을 해보죠. 권영철의 와이뉴스에서는 최동욱 전 검찰총장을 뒷조사한 송 씨 왜 입을 다물까라는 주제로 이 이야기 취재해 오셨고요. 탐정 손수호에서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가상화폐죠. 이더리움 사기 사건의 이면을 짚어보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미주 지역의 최대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미시 USA. 이 재미교포들이 만든 사이트인데요. 국내 정치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글들이 많이 올라왔던 그런 사이트죠. 그런데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정원이 이 사이트에 대한 해킹 계획을 세웠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실제로 2번이나 해킹을 했었다는 사실이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설마 했는데 우리 국정원이 민간 사이트, 그것도 재미교포들 사이트까지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니까 참 말문이 막힙니다. 이 뉴스를 들은 미시 USA 회원들 반응은 어떨까요? 미시 USA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회원이세요. 린다 리 씨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린다 리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린다 리 씨는 어디 거주하십니까? 저는 로스앤젤레스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예. 그 미시 USA는 회원이 몇 명이나 되는 커뮤니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 등록 회원이 한 30만 명 넘는다고 알고 있고요. 실제로 활동하는 회원은 그렇게 많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등록 회원만 30만 명, 가장 큰 네네.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 다들 네. 미국 시민권자시고 주부가 대부분이시고 그런 건가요? 미시 USA 회원 요건은 미국과 캐나다에 거주하는 기혼 여성이고요. 예. 자녀 교육, 요리, 연예 소식, 그리고 정치 시사 등 서로 많은 정보를 교환하는 북미주 이민자들의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요. 굉장히 활발하게. 네. 사실은 이제 시사 얘기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요리 얘기, 연예 얘기, 생활 이야기 이런 것도 많이 오고 가는 그런 사이트인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밝혀낸 바에 의하면 박근혜 정권에서는 2번 해킹을 했었고 이명박 네. 정부 때는 해킹을 계획한 보고서가 작성이 됐었다.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박근혜 정부 당시 그때 기억나세요? 게시판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 제 기억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게 2014년 세월호가 3월 16일에 발생하고 예. 한참 미시 USA 회원들이 모금도 해서 뉴욕타임스하고 워싱턴 포스트지에 광고도 내고 또 각 지역에서 세월호 추모 집회도 하고 할 때였거든요. 예. 근데 그때 사이트가 완전히 며칠간 마비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글이 이렇게 올리자마자 바로 삭제된다거나
아니면 글을 올리는데 운영자만 삭제권이 있는데 본인 아니면 글 쓴 본인 아니면 근데 그냥 그렇죠. 삭제가 돼요. 아무도 안 건드렸는데. 네, 그래서 저희도 막 올리면서 너무너무 놀라워서 어떤 기억이 있냐면 저희는 사실 그때 국정원이 뭐 관련된지도 모르고 누가 해킹한지도 몰랐기 때문에 저희는 혹시 뭐 운영자들이 뭐 친정부 쪽이어서 운영자가 삭제하나 그런 생각들을 가진 회원들이 있어서 자기가 올리는 글에다 번호를 달기도 했어요. 그래야지 뭐 내가 만약에 5,000번 다르면 그 다음번 사람이 5,001번 다르면 어떤 글이 없어졌나를 저희가 확인하려고 그런 작업까지 했던 거가 기억이 나거든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했을 정도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네. 또 있습니까? 글 삭제 말고? 예, 그리고 또 갑자기 뭐 그 전에도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세월호 이후에 갑자기 많아진 게 뭐냐면 그 IP 주소로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하거든요. 저희가 등록할 때는 뭐 개인 인포메이션을 다 주지만 그게 실명제가 아니고 그 글을 올릴 때는 이름이 안 나오고 무명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IP 주소가 전체가 다 나오지는 않고 가운데 2자리인가 3자리는 가리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 미시 중에서 그 IT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으로 그 앞쪽에 있는 IP 주소 숫자를 보면 이게 한국에서 올리는 글인지 미국이나 캐나다 미주에서 올리는 글인지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 댓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좀 그런 저희를 공격하는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그때 친정부를 옹호하는 댓글들은 다 보면은 한국의 낮 시간대고 저희는 다 자는 시간이죠. 밤이죠. 그 시간에 많이 올라와서 올리는데 보니까 같은 IP인데 주로 한국 IP더라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니 근데 아무나 댓글 달 수 있어요? 회원 등록을 해서 뭐 심사해서 댓글 달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까? 네, 회원만 다를 수 있는데요. 저희가 거기에 개인 정보를 넣을 때 본인 집 주소 같은 걸 넣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가 아는 뭐 지인 주소라든지 이렇게 해서 가짜 이렇게 회원이 등록해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는 미국에 살아야지만 자격 조건이 되는데, 자기 미국에 사는 다른 사람 주소로 이렇게 회원 가입. 살고 기혼 여성이어야지만 되거든요. 회원 가입 요건이. 네. 근데 그게 뭐 다 가서 조사해 보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한국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댓글을 다는 경우가 있었다.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단 말씀.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너무 이상했었죠. 그래요. 그 댓글 말고 또 있습니까? 또 이상하다 했던 것들? 뭐 사이트가 또 완전히 마비돼 있어가지고 며칠 동안 열리지 않아서. 제 기억으로는 그 미시 USA 운영자 측에서 공지를 띄운 적이 있는 걸 한번 기억하거든요. 그때가 세월호 참사 이후 한참 그 미시들이 너무 다 아이들을 기른 엄마들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각 지역에서 우리도 추모 집회를 열자 해서 37개 지역에서 추모 집회를 여는데 저희가 서로 뭐 만난 적도 없고 이름도 모르고 연락처도 모르는 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서로 이메일 주소를 주고받아서 만나서 각 지역에서 집회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거를 방해하려고 한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마비가 됐었거든요. 아예 사이트가 마비돼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때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이게 설마 한국의 국정원이 한 일일 거라고는 상상 못 하셨죠. 뭐 농담 반 진담으로 뭐 국정원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지만 저희가 의심한 건 사실은 그 운영자가 아닌가. 운영자가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도 하고 하여간 그때 너무너무 이상해서 뭐 우리끼리 너무 놀랐던 적이 있어가지고 다들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저뿐만 아니라. 자, 박근혜 정권 당시에는 2번의 해킹이 있었다는 게 지금 TF 조사 결과 나온 거고 이명박 정부 때도 해킹 계획 보고서, 그러니까 계획까지 세워졌다는 건 지금 밝혀냈고요. 실제 해킹으로 이어졌는지는 아직 조사 중이라 그럽니다. 혹시 그 시절에도 뭐가 짚히는 게 있으세요? 비슷한 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사실 뭐 저뿐만 아니라 미시 USA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거기서 좋은 정보들도 정말 많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정보가 많아가지고 저도 한 지가 10년이 넘는데 회원이 된 지가 10년이 넘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 한미 FTA 때랑 또 그 소고기 한국에서 소고기 파동에서 한참 한국에서 시위하고 할 때 그때도 그런 알바들이 댓글 알바라고 의심되는 댓글들이 많이 달려가지고
좀 이상하다. 분위기가 좀 안 좋아졌어요. 예, 안 좋아져서 뭐 좀 떠나는 사람도 있고, 왜냐면 싸움을 일으키거나 분란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뭐 정보를 얻으려고 들어간 사이트에서 그런 뭐 분란을 본다든지 하면 안 좋으니까 많이 사람들이 그때 거기를 좀 떠난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렇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조사 결과 더 드러나겠죠. 조사를 한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 역시. 네네. 지금 이 뉴스가 뭐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반응이 빨리빨리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 회원들 반응 혹시 나오는 거 있나요? 네, 지금 그 글이 올라온 지가 지금 기사가 오늘 그 김기춘 실장이 종북몰이 지시한 거가 나온 지가 사실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 아침에 저희가 알게 됐거든요. 그 사건은? 근데 또 지금 3일 만에 또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에서도 미씨를 해킹하려고 했다는 뭐 계획을 세웠다는 발표가 나온 걸 듣고 저희는 정말 너무 놀랐고 정부에서 그것도 한국 국민도 아니고 저희는 재외동포인데 저희를 상대로 이런 일까지 하나 하고 정말 놀랍기도 하고 정말 국가에서 이런 일을 하나 해서 정말 슬프기까지 합니다. 슬프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이게 어떻게 뭐 대응 방법이 그 미국 멀리서 무슨 대응 방법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세월호 시위에 나갔다는 이유로 종북으로 몰려서 개인적으로 소송까지 했거든요. 2년간 소송해서 작년에 승소했는데 그래요. 그 언론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승소했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전 해외 동포들의 문제고 특히나 또 미씨 USA 회원들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집단 소송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정원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이 되는 건가요? 사실 국정원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기 때문에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고요. 월요일날 그 김기춘 비서실장이 미씨 USA를 뭐 종북몰이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래서 미씨 USA 많은 분들 회원들께서 우리가 집단 소송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또 지금 그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는데 지금 이틀 한 반 정도 지냈는데 지금 700명 넘는 회원들이 참여 신청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한국에 있는 변호사분들께 알아보니까 한국에서는 아직 이런 종북몰이로 집단 소송하는 판사가 없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이렇게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판례가 그동안 없었더라도 이번에 꼭 소송을 할 것이고 꼭 승소해서 판례로 남기려고 합니다. 법적 대응까지 들어가겠다. 여기까지 확인을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멀리 미국의 LA에 거주하는 분이세요. 미씨 USA의 회원 린다 리 씨였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에 관심을 끄는 사건들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참 사건 사고는 많은데 방송 주제 잡는 건 그렇게 어려우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고는 많고 사건도 많은데 그중에 좀 이야기거리가 될 만한 그리고 또 좀 가치가 있고 가치가 좀 더 있는 이야기 고르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탐정 손수호 코너가 갈수록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서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손 변호사님. 네. 그렇게 어렵게 고르고 골라서 오늘 가지고 오신 사건 어떤 겁니까? 네. 경제 사건은 처음이죠. 그러네요. 네, 오늘은 가상화폐 사기 사건을 다루겠습니다. 가상화폐? 가상화폐라면은 저는 비트코인 아는데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비슷하죠. 지폐나 주화, 뭐 동전이나 이런 그 실물이 없이요. 인터넷상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가상화폐라고 부르는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비트코인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대쉬, 라이트코인, 퀀텀, 모네로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많이 거래되는 가상화폐가 바로 이더리움인데요. 비트코인 다음이 이더리움. 이더리움 들어봤네요. 이더리움. 네.
이더리움이 오늘 사건에 등장합니다. 사실은 좀 어려운 주제예요. 생소한 주제라서 최대한 쉽게 좀 손탐정님 설명해 주시고요. 어떤 사건이에요? 네, 사실 이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가상화폐가 뭔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네, 예. 가상화폐는 전자화폐입니다. 이용자 사이의 약속과 규칙의 기초에서 가치가 매겨지는데요. 예를 들어볼까요? 치킨 한 마리를 먹고 싶습니다. 예. 제가 주문을 해요. 그러면서 치킨 한 마리를 사고 싶다. 치킨을 내가 받으면 1비트코인 하나, 1비트코인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매매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러면 치킨을 주문한 제가 제 계좌에 있는 가상화폐를 상대방 치킨 판매자의 계좌로 보내주는 거죠. 이 블록체인이라는 그런 그 기술을 통해서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얼마가 되는지 또 누가 누구와 얼마를 주고받았는지가 다 기록되기 때문에 다 기록이 돼요. 주고받은 게. 네, 해킹 위험도 없고 조작 가능성도 없다고 선전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는 뭐였냐면은 가격이 1년 만에 몇 배가 뛰었다, 누가 벼락부자가 됐다 이런 뉴스를 봤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 그 주식처럼 사람들이 이 가상화폐 자체를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가상화폐가 지금 유가증권처럼 투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09년에 1비트코인이 2원, 20원도 아니고 2009년이면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게 가상화폐라는 게 처음 만들어졌을 때잖아요. 네. 그때 1비트가 2원이었어요. 네, 그때 7만 비트코인을 매수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 300억 원 가치가 됐다. 라는 그런 글이 올라오면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300억 원이 됐다. 그렇죠. 네. 그래요. 이런 것까지. 그럼 2원일 때 7만 비트면 14만 원어치 샀는데 그게 300억 원이 됐다.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은 안 됩니다. 아직은 모르는데 이런 글들이 돌아다녔어요.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네요. 진짜로 그때 사놨었으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가상화폐가 특이한 거는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사면서 주식처럼 사고 파는 방법도 있지만 따로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서요? 네. 채굴이라는 표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채굴은 땅 파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국어사전에 따르면요, 땅을 파고 땅 속에 묻혀 있는 광물 등을 캐냅니다. 그렇죠. 네, 처음 만들어진 가상화폐가 전부가 아니고요. 아주 복잡한 계산 거쳐서 암호를 풀면 그 대가로 가상화폐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걸 광산업에 빗대서 채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성능 좋은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고성능 그래픽 카드, 컴퓨터 부품이죠. 이게 품귀 현상을 빚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도 집이나 사무실 쓰는 그런 컴퓨터로 채굴 작업하면은 진짜 가상화폐 비트코인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얻을 수는 있어도 수지가 안 맞습니다. 왜요? 왜냐면요, 이게 아주 그 고성능의 컴퓨터가 아니면은 일반 컴퓨터로 하면은 이게 전기를 많이 써요. 아주 많이 씁니다. 채굴 작업에? 네, 그래서 전기 요금보다 얻을 수 있는 가상화폐가 더 가치가 낮기 때문에 수지가 안 맞는다라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 컴퓨터로는 안 되고 아주 고성능 전문 컴퓨터로만 채굴 작업이 된다.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이 가상화폐의 세계. 자, 이제 그러면 가상화폐가 뭔지까지는 우리가 알았습니다. 네. 대체 오늘 손탐정이 주목한 사건이 뭐길래 우리가 이렇게 가상화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더리움 위탁 채굴업체 M사가 있습니다. 채굴업체 M사. 네. 투자를 받아요. 그래서 컴퓨터를 구입합니다. 네. 그 컴퓨터로 이더리움을 채굴을 하고 그로 인해서 얻은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회사인데요. 대신 채굴을 해서 투자자들한테 그 채굴된 비트코인을 나눠준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요. 이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제시한 채굴기, 그러니까 컴퓨터 가격이 한 대에 284만 원입니다. 당시에 1이더리움이 2만 원이고요. 한 달에 11이더리움 채굴할 수 있다라고 광고했으니까요. 30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컴퓨터 한 대를 사면 한 달에 22만 원씩 벌고요. 또 투자자는 그중에 60%, 약 13만 원 이상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그뿐만이 아니고요. 이더리움 가격이 오르면 수익성은 더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2년 만에 원금 회수 가능하고 그 후에는 계속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 솔깃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 컴퓨터 값만큼만 좀 투자하십시오. 284만 원. 그러면 위탁업체에서 대신 채굴해서 그 이익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 정도 가격이면은 꾸준히 돈이 들어온다 생각하면 투자할 만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또 끝이 아닙니다. 다른 투자자를 한 명 데려오면 그에 따른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채굴기 한 대를 더 유치해오면 $200를 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솔깃하죠. 다단계 스타일이네요. 한 명 데리고 오십시오. 그럼 더 드리겠습니다. 네, 또 밑에 거느린 투자자 수에 따라서 또 계급이 있습니다. 계급. 네, 5스타, 4스타 등등으로 나눴는데요. 얼핏 보기에도 이게
참 굉장히 전형적인 다단계 그런 그러네요. 방식이에요. 네, 등급도 있으니까. 네, 하지만 그 대부분의 투자자가 그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다른 그 투자자를 끌어오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예. 3월 기준으로 이제 1 이더리움에 2만 원이었는데요. 예. 두 달 후인 5월에 28만 원으로 14배나 급등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1비트코인 이렇게 얘기하고 이더리움은 1이더리움 이렇게 얘기하는군요. 그렇습니다. 0.5, 0.1 이렇게도 말하고요. 이렇게 투자자들이 뭐 결국 돈을 막 끌어모아서 채굴기 숫자를 늘리려고 했던 게 이해가 되는 그런 급등이죠. 자, 그런데 7월부터 이 회사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자신이 그런 캐넨, 이더리움을 이제 현금으로 환금할 수 있었는데요. 예. 그 7월부터는 환전이 안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더리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현금화를 해야 그게 실제 네. 돈이 되는 건데. 그렇죠. 7월부터 갑자기 환전 서비스가 중단? 네. 그뿐만 아니고요. 이 채굴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조차 불분명해졌는데요. 포스타였던 한 투자 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래. 뭐라고요? 서울 목동 KT IDC 센터에 1,500대가량의 채굴기가 있다라고 하면서 투자를 유치해서 본인이 포스타 등급에 오른 거죠. 예. 돈도 많이 벌고. 포스타면 그럼 투자 굉장히 많이 한 거잖아요. 1,000대 이상 확보하면 됩니다. 그런데 8월에 확인해 보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었던 거고요. 그 후에 이제 그 채굴기 이 포스타 투자 강사가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뭐라고요? 채굴기를 확인했더니 충남 천안과 파주에 2만 대가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거 역시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9월에는요. 투자자 세미나에서 이제 그 피해자 대책 감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회사가 투자자금을 빼돌리기 때문에 지금 채굴 자체가 안 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 결국 이 포스타 투자 강사는 투자자들이 뭐 항의하자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립니다. 잠적해버렸어요? 네. 투자자가 이 주변 인물과 포스타 강사를 사기 등으로 고소를 하고요. 피해액이 알려진 것만 15억 원이에요. 15억 네. 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닐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은요. 이런 포스타급 사업자가 전국에 수십 명이 있다. 그러니까 포스타가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다단계로 거느리고 있다는 거니까. 1,000대 이상이니까요. 그렇죠. 최소. 그렇기 때문에 전체 피해 금액은 1,900억 원 가량으로 추산된다라고 피해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1,900억 원의 피해 규모가 될 거다. 이거는 그럼 이거 조사하면 할수록 더 큰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수 있죠. 미국 본사는 뭐라 그래요? 본사. 네. 홈페이지에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현재 채굴기가 총 6,000대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8월 이후에 홈페이지에 뜬 채굴량은 한국에 있는 운영위원들이 조작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한국에서는 채굴기를 아예 구입하지도 않았거나 또는 구입했더라도 아주 적은 양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와, 그러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채굴기를 뭐 거의 없는 상태에서 계속 회원만 모집해왔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야, 이게 참 보통 사건이 아니네요. 자, 이 이더리움 사기 사건, 이 사건에서 손수호 탐정이 주목한 첫 번째 포인트 뭡니까? 과연 가상화폐를 믿을 수 있겠는가? 가상화폐 자체의 신뢰도를 지금 의심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요. 1 이더리움에 365달러에서 13달러로 순식간에 96% 폭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오르기도 하지만 굉장히 크게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변동폭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가상화폐 자체가. 네, 또 전산망과 프로그램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큰 악재가 발생하면 이게 뭐 정말 가치가 0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요. 또 거래 자체도 불가능해집니다. 이런 문제들이 주식시장과 달리 투자자 보호 수단도 없기 때문에 언제든 투자금 전액을 날릴 위험이 있는 거죠. 그 위험성을 사실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이 모르고 투자하신다는 거. 그렇죠. 가상화폐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게 튤립 파동 사례 아닙니까? 네.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실제로 있었던 튤립 파동입니다. 당시에 튤립 투자 열풍이 불었죠. 그래서 튤립 한 뿌리가 집 한 채보다 비싸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가격이 무너지면서요. 마지막에 투자한 사람들은 엄청난 손해를 입었죠. 이걸 속칭 뭐 상투자 받다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죠. 그렇죠. 네. 전문가들은 그런데 이 가상화폐가 튤립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더 위험하다고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래도 그 가치가 높진 않아도 튤립 뿌리라도 있었죠. 튤립 뿌리라도 있었죠. 그런데 가상화폐는 실물이 아예 없습니다. 그만큼 가상화폐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중해야 한다. 그러니까 가상화폐 자체가 사기다 이건 아닙니다. 아까 그 사건 이제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사기를 친 거지 가상화폐 자체가 사기는 아니지만 투자에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는 것만은 분명하단 말씀. 그렇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다단계는 위험하다. 다단계가 무조건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요, 다단계 판매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규만 준수하면
규정만 지키면 다단계도 합법입니다. 당연히. 그런데 실제로 물건을 판매해서 얻는 수익보다 자기 밑에 다른 투자자 거느려서 얻는 수익이 많다면 이거는 비정상적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을 모집해서 받는 모집 수당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다른 투자자의 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신규 투자자가 늘면 유지될 수 있지만 그거는 불가능하거든요. 끊임없이 무한대로 계속 신규 투자자가 는다. 이거는 사실은 희망사항이죠. 어느 순간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거를 사기에 활용하는 사람들도 어느 순간까지 몸집을 불린 다음에 그걸 가지고 도망갈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유명한 사건 알잖아요. 조28 사기 사건 같은 그렇습니다. 거. 전형적인 다단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제가 직접 다른 사건 중에도 이런 사건들이 유사한 게 많이 있고요. 그래요. 탐정 손수호가 주목한 마지막 포인트는요. 투자는 편의점에서 과자 사는 게 아니다. 편의점에서 과자 사는 게 아니다? 네. 사실 뜨끔한 분들 계실 겁니다. 저도 좀 약간 그렇고요. 그래. 네. 이제 가게에서 물건을 하나 사도요. 가격 비교하고 용량도 따지는데요. 네. 정작 거액을 투자할 때는 그냥 내 느낌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느낌대로. 특히 주식 투자할 때도 보면요. 그렇습니다. 이거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면 오를 때 된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사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도 하고 지인들이 말하죠. 이거 정말 좋은 정보인데 너한테만 알려줄게. 딴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나도 이거 어제 들어갔어. 같이 들어가면 된다. 그때가 제일 위험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정말 좋은 정보면은요. 그 정보 아는 사람만 꽁꽁 숨기고 있지 공유 안 합니다. 개미 투자자가 알 정도면 이미 다 아는 정보입니다. 내가 물론이죠. 알 정도면. 그래요. 예, 편의점에서 과자 사는 게 아니다. 신중해라. 오늘 가상화폐 사기 사건 다뤘습니다. 손탐정의 마지막 한마디. 욕심은 화를 부른다. 욕심은 화를 부른다. 이게 가상화폐라는 새로운 개념이 오늘 사건에 등장했지만 따지고 보면은요. 아주 전형적인 수십 년간 많이 봤던 사기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수단만 가상화폐라는 새로운 것일 뿐이지. 네. 최근에 이제 식용곤충 투자 사건. 또 우병우 전 수석이 변호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을 낳았던 도나도나 어미돼지 투자 사건 이런 것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도나도나 사건. 그럼요. 언제 한번 다뤄주세요. 네, 이게 비슷해요. 다만 새롭고 뭔가 신선한 소재가 등장하는 거지. 따지고 보면은 다 이제 똑같은 수법입니다. 돌려막기 수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고전적이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사람들이 쉽게 걸려들기 때문에 여전히 잘 악용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제 쉽게 돈 벌 수 있다고 현혹한다면은요. 혹시 돌려막기 사기 아닌지 꼭 확인해야 되고요. 과도한 욕심은 결국 손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탐정 손수호 오늘 아주 귀중한 정보 교훈 주셨어요.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CBS 특별기획 2017 대한민국 소리유산. 오늘은 소리극 왕산댁의 강릉 아리랑 편입니다. 여기는 서울 아리랑 페스티벌이 열리는 광화문 광장. 광장 한복판에서 구슬픈 아리랑이 울려 퍼집니다. 아리랑은 각 지역마다 전승되어 온 자기들 소리가 있어요. 근대화 이후로 접어들면서 급격히 그 흐름이 약해졌잖아요. 강릉 아리랑을 지키기 위해 모인 소리꾼들. 오늘 광화문에서 소리극 왕산댁의 강릉 아리랑을 무대에 올립니다. 83세 된 왕산댁이라는 노인이 자기 삶을 되돌아보는 내용입니다. 13살 먹은 어린 신랑한테 시집가가지고는 이제 시어머니한테 구박당하고. 시어머니 잔소리는 떨치듯 하노나 아리랑. 신랑이 어리기 때문에 철없지요. 기생집도 아니고 이러니까 왕산댁은 살림을 제대로 꾸릴 수가 없죠. 그렇지만은 왕산댁은 굳건히 자기 자식들을 건사하고 그것도 품팔이하고 온갖 행상을 다 하면 안 돼요. 이 노무사는 절대로 안 돼요. 이놈의 그녀가 어디서 남편 아니에요. 꼬박꼬박 많이 될 거야. 참아들 정신 차릴래? 아이고 안 돼요. 머리 감고 쉬고 모자 쓰고 입고 양복 입고 마누라가 품팔이. 근데 왕산댁이 이제 뒤돌아보죠. 그래도 그때는 그렇게 힘들었지만 어려움을 견디고 살아온 게 내 인생이 가장 그것도 보람지게 한 것이로구나. 힘들어도 사세요. 그게 보람이에요. 그걸 저때 낙이 온다는 옛말이 거짓불은 아니더라니. 덕분에 아들 딸들 잘 키우고 꾹 참고 살길 참 잘했지 않소.
참고 살길 참 잘했잖소. 예, 품팔이에 시집살이에 눈물 마를 날 없던 옛 시절. 강릉 아리랑은 세월을 넘어 팍팍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줍니다. 저는 할머니하고 같이 컸는데 저희 엄마도 시집살이 하는 거 보고 좀 많이 힘들었어요. 잘해요. 우리네 소리 전체적으로 다 기억나네요. 우리 세대는 어렵게 살았잖아요. 가난하고. 옛날에는 다 그렇게 고생을 했지만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힘들고 고단할 때마다 아리랑 한 곡조 부르며 여기까지 온 우리네 인생. 오늘도 아리랑 소리 기억하며 한 곡에 한 곡에 함께 넘어가 봅니다. CBS 특별기획 2017 대한민국 소리유산. 오늘은 소리극 왕산댁의 강릉 아리랑 편이었습니다. 2017 대한민국 소리유산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아, 좋네요. 아침부터 아리랑. 예. 오늘 6시 반에 여러분 광화문으로 오시면은 이 아리랑만큼 흥겨운 많은 노래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잠시 뒤에 방송하는 이한철 밴드도 나오고요. 뭐 노브레인도 나오고 정태춘, 박은호, 양희은 씨도 나오고. 그렇죠? 권현수 선임 기자. 노차사도 나옵니다. 노차사도 나오고. 네. 굉장히 좋은 축제 무대가 될 것 같고 저는 3분 출연이거든요. 3분 출연이라서 여러분 앞에서부터 보셔야 잠깐. 여러분들 오시면은 제가 김현정 앵커와 기념 사진을 찍도록 제가 조선하겠습니다. 줄 안 서면 어떡하죠? 여하튼 축제 무대 오시면 좋겠고 권현철 선임 기자도 오실 거고요. 예, 갑니다. 6시 반에. 네. 그 앞에 빨리 오시는 1000분한테는 담요도 제공한다고. 담요가 막 쌓여 있더라고요. 무릎 담요. 예. 네, 흥겨운 축제 무대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시는데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더 자세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이니까 좀 많은 사람이 한 수만 명이 몰려서 흥겹게 광장에서 광야에서를 합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다른 행사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 뭐 내일하고 모레 있는 촛불 집회 행사는 아니고요. 이거는 CBS 뉴스 부활 30주년 언론 통폐합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콘서트입니다. CBS 콘서트 오시고요. 많은 분들이 문자 주셨어요. 전준환님, 미국 FBI에 신고하세요. 그 미시 USA 해킹당한 거. 3807님 정말 손 안 댄 데가 없네요 하셨고요. 탐정선수호 들으시고는 이거 참 쉽게 버는 돈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는 것만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은숙 님도 문자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Y뉴스 오늘 최동욱 전 검찰총장 얘기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 전 총장이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하다가 갑자기 뭐 혼외자가 불거지면서 쫓겨났죠. 뭐 찍혀내기 당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이 사건 배후에 대해 검찰의 수사 의뢰를 권고를 했고요. 예. 아마 오늘쯤 국정원의 수사 의뢰서가 검찰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배후가 중요한데 당시 국정원 직원 송모 씨, 뭐 송직원 이렇게 부릅니다. 국정원 직원 여기도 국정원이 또 나오는 거예요. 네. 송모 씨. 예, 이 사람이 배후에 대해서 아직도 입을 다물고 있어서 뒷조사를 한 사람이 국정원 직원 송모 씨라는 것까지는 밝혀졌고 본인도 인정했는데 배후를 불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네, 누구 지시를 받았는지. 누구 지시냐. 네. 자, 국정원 직원 송모 씨의 정체부터 그러면 말씀해 주시죠. 서울 서초구청을 담당하는 정보관,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국내 정보 파트를 지금 중지시키고 있잖아요. 완전 폐지된 건 아니지만은 당시에 이제 서초구청을 담당하는 정보관, 통상 IO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이 2013년 6월부터 아마 그 6월 당시에 이제 교육지원청, 강남교육지원청 그리고 서초구청을 통해서 최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로 알려진 최모 군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이게 불법적인 겁니다. 개인정보로 취득한. 아이의 생활기록부를 발급받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예, 그래요. 예, 뭐 당시 사건 잘 기억하시죠? 기억합니다. 네, 뭐 그런 정도. 송모 씨. 근데 송직원은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지 않았어요? 2014년 5월 7일에 이제
그 기소가 됐어요, 당시에. 예.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영 행정관, 서초구청 조이재 국장 등 3사람이 기소가 됐어요. 1심에서 집행유예 징역이 선고됐는데 항소심에서는 벌금 700만 원으로 감형이 된 벌금형으로 끝났군요. 예, 아직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요. 예. 예. 그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단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배후가 있다. 네. 배후가 있다. 그럼 항소심 재판부가 배후가 있다고 했으면 배후가 밝혀져야 되는데 아직도 안 나온 거예요. 네,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가 배후까지는 추적하지도 않았고요. 실무자 3명에 대해서만 기소를 하고 말았죠. 그래요. 그리고 정권이 바뀐 뒤에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가동돼서 내부 조사를 벌였지만은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아까 그 송모 직원, 송 직원이 입을 열지 않고 있어서 배후를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에서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서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은 뭐 이메일이나 금융 계좌를 잃어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고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당시 사건의 전모는 좀 정확하게 다 드러났습니까? 아직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도요? 예, 왜요? 송 정보관이 윗선에 대한 일절 진술하지 않고 있고요. 국정원 기획위가 내부 메인 서버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국정원의 한 간부가 당시 최 총장의 혼외자 의심을 받던 최 아무개 군의 이름과 소속 학교 등 상당히 구체적인 신상 정보 내용이 포함된 첩보를 작성했고 이 보고서는 국내 담당 서천호 당시 2차장에게 보고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출국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서천호 그렇죠. 전 2차장도. 이런 상황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여기에 그 당시에 2차장 국내정보 부서장 직속 차장 간의 통화 기록이 빈번하게 있고 또 국정원 직원 수십 명이 컴퓨터에 최동욱이라는 인물 검색을 한 걸로 드러납니다. 이게 당시에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하느냐 마느냐 민감한 시기였거든요. 그래요. 이런 정황들은 드러나고 있는데 요게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려면 검찰의 강제 수사를 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 정보관. 그러면은 본인은 이미 형까지 받았는데 그 상황에서 왜 배우에 대해서 입을 꼭 다무는 걸까요? 아직 형이 확정은 안 된 상태고요. 2심까지 받았는데. 예, 2심까지는 받고 재판부는 지시에 의해서 움직인 실무자에 불과하니까 형을 깎아줬거든요. 그럼 배우가 드러나야 되는데 왜 이 친구는 왜 입을 안 열고 있느냐. 첫 번째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고 보기 때문일 겁니다. 아니 더 이상 잃을 게 없으면 오히려 다 그냥 시원하게 솔직하게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소돼서 항소심에서 벌금형이면은 공무원 신분을 잃는 건 아니거든요. 집행유예나 금고 이상이 되면은 공무원에서 파직이 되는데 이게 파면되거나 해임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연금도 못 받게 되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렇죠. 상태는 어쨌건 공무원직은 유지가 가능하니까 더 불어서 뭐 좋을 게 없겠냐는 게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을 때, 그러니까 집행유예는 공무원직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이미 대가를 받았거나 받기로 한 게 아닌가. 뭔가의 딜이 있었을 가능성. 예, 검찰에 한 고위 관계자는 최말단 직원이 재판에 회부돼서 징역형이 선고됐을 때 윗선을 불지 않는 조건으로 뭔가 대가를 받았거나 받기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면 제대로 배후가 밝혀질까요? 이메일, 금융계좌 그리고 자택이나 휴대전화 등은 압수수색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뭔가 좀 밝혀지지 않을까 기대를 모으고 있긴 하고요. 국정원 계획위 관계자는 뒷조사 시점이 국정원 선거 개입 여부에 대한 민감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검찰 수사가 배후로까지 못 갔다. 그렇지만 지금 이번에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강제 수사를 벌이면은 다른 단서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수사는 의지의 문제가 참 크잖아요. 맞아요. 그런 문제. 지금 의지의 문제 얘기하셨는데 사실 당시의 검찰은 수사 지휘 부서를 바꿔가면서 청와대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확인됐다면서요. 새롭게 사실 제가 확인한 부분인데 여기에 무슨 어떤 얘기예요? 단독이라고 크게 할 건 아니지만은 당시에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가 수사를 했거든요. 그럼 대검 수사 지휘부서는 형사부가 됩니다. 형사부에서는 당시에 청와대 행정관이 서초구청에 얘기해서 정보를 빼가고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럽니다. 그런데 당시에 2014년 5월이면은 세월호 참사 직후잖아요. 그렇죠. 형사부가 거기에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대검 반부패부에서 가져갔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래서 세월호 참사가 끝나서 보니까 청와대 관계자 아무도 처벌하지 않고 넘어가 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된 거군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당시의 검찰 관계자, 검찰총장, 반부패부장 그리고
최근 출국 금지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당시에 선임 연구관으로 있었다 그럽니다. 결국은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철저하게 수사해서 이거 사찰이잖아요, 사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제대로 수사가 돼야 되겠죠. 밝혀내야겠죠. 예, 예. 그나저나 권유철 선임 기자, 당사자 최동욱 전 검찰총장 지금 변호사 개업했는데 네. 소식 좀 들어보셨어요? 어저께 그 사무실에 가서 만났습니다. 만나셨어요? 법무법인 서평 변호사 사무실 가서 예. 어떻게 지내세요, 그분? 잘 지내고 있긴 하고요. 이제 검찰총장 지명 과정 그리고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 과정, 당시에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등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요. 예. 이미 알려진 사실들이지만은 최 전 총장의 입을 통해서 그 과정을 다시 확인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혼외자 문제가 불거진 과정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최 전 총장은 당하는 입장이니까 잘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그 혼외자와 관련해서 유전자 검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세요? 기자라는 게 질문을 해야 되는 직업이니까 좀 곤혹스럽지만 질문을 해봤거든요. 당사자한테 물으셨어요?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더니 유전자 검사. 예, 아이가 성인이 될 때 유전자 검사를 하기로 했다. 지금 중3인가 그러니까 아직 좀 세월이 좀 남은 상태입니다. 이 질문은 좀 답변을 상당히 곤혹스러워했고요. 그래요. 변호사업을 하면서 지금 그림도 그린다면서요? 이 그림을 그리게 된 게 이제 검찰총장직에서 쫓겨난 상태. 대단히 어려웠잖아요, 가정적으로. 이럴 때 사실 그림을 그렸는데 생명의 나무는 잘 알려졌고요. 지금은 그림을 좀 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법무법인을 지난 5월에 이제 개업을 했는데 곧 지금은 이 변호사업에 집중해야 되니까 얼마 전에는 큰 사건도 수임했다는 소문이 나고 그랬었으니까요. 조양호 회장 사건 수임으로 또 뉴스가 나왔었죠. 알겠습니다. 최동욱 전 총장을 뒷조사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직원 송 씨는 왜 입을 다물까? 결국은 수사로 밝혀져야 될 문제네요.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광화문 광장에서 뵙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 있는 낡은 구두 사진이 아주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청각장애인들이 모여 만든 아지오라는 수제화 브랜드 제품이었는데요. 화제가 된 뒤에 저희 뉴스쇼에서 어렵게 그 회사의 대표를 찾아서 단독 인터뷰를 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 회사는 이미 2013년에 폐업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장애인 회사라는 편견에 부딪혀서 경영난에 허덕이다가 결국은 문을 닫은 아주 짠한 사연에 많은 분들이 슬퍼하셨고요. 응원 문자도 보내주셨었죠. 그런데요. 반년이 흐른 지금 이 회사가 다시 새 출발을 한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저희 뉴스쇼 앞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그동안 어떤 기적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다시 한번 만나보죠. 아지오 유석영 대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정말로 다시 문을 여는 겁니까? 다시 문을 열지만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문을 여는 거죠. 열긴 여는데. 네네네. 아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그럼? 그러니까 이제 처음 열 때는 못 모르고 열었지만은. 이미 한번 폐업을 한 상태에서. 다시 연다라는 것이. 가슴이 벅차기도 하지만. 두려움, 걱정도 적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해가 되네요. 네. 마냥 기쁘기만 한 게 아니라 두려움이 훨씬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동안 제가 또 나이도 먹었고요. 나이도 먹어. 아니, 그러니까 지난 5월에 저희 인터뷰 출연하신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인터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지오 다시 사겠다, 우리 구두를 갖다 줘라 이런 얘기가 많아서 문을 닫은 얘기를 하려고 인터뷰에 응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찾으셔도 없습니다. 저희 2013년에 이미 망해서 문 닫았어요. 이 얘기하러 나오셨는데. 그렇었죠. 그랬는데 사람들이 다시 살려라. 많이 사줄 테니까 사람 모을 테니까 그리고 용기를 잃지 말아라. 이게 한 2달가량 계속 진행이 되면서 사무실로도 찾아오시고 또 전화가 쉴 틈이 없었고. 네. 행복한 2달이셨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2차 발기인 대회까지 갔는데 제가 그 사진 봤어요. 네네. 유시민 작가, 강원래 씨 가수, 또 우리 CBS의 변상욱 대기자, 뉴스쇼 PD였던 송금필 본부장 이런 분들 얼굴 다 있더라고요, 거기. 네네네. 다 유명한 분들 나서서 도와주시고 선주문을 이미 받기 시작하셨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제 샘플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제 선 주문을 해서 이걸 보태서 공장을 만들고 재료도 사고 이제 막 출발해서 가고 있는 상태이죠. 아직 구두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일단 내가 주문 넣을 테니까 이 돈으로 공장 차리십시오. 네. 공장 돌리세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예요. 네, 어쩌면 그것이 더 좋은 건지도 몰라요. 어느 한 사람이 몽탱이로 돈을 내서 이끌어가는 회사보다도 그렇죠. 온 국민들이 이렇게 뜨겁게 해주셨기 때문에 네, 0에서부터 출발하는 과정도 함께하고 조금 고생스럽고 더디더라도 이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많은 수는 아닐 텐데 그 선주문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이제 뭐 그 수는 적지만 엄청난 분들이 지금 벼르고 있다고 그럴까요? 구두가 나오기를. 그러니까 샘플이 11월 초에 어느 유수한 구두 기업에서 재능 기부를 해서 한 10종류 정도 남성화를 주실 거예요. 디자인 샘플 디자인을 유명한 구두 회사에서 무료로 재능 기부. 네네. 와, 굉장히 대단한 회사네요. 그 디자인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일인데도 이게 이제 청각장애인들의 일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뜻에서 소리 없이 기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참 좋은 뜻이 모여서 다시 문을 엽니다. 아지오 구두. 여러분 지금 이제 처음 인터뷰 들으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테지만 우리 유성경 대표께서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하셨어요. 시각장애인이 어디 이제 가면 무슨 잡상인 취급하면서 얘기도 듣기 전에 내쫓기는 이런 경험도 당하시고 참 여러 편견, 여러 벽 앞에서 많이 좌절하셨었던 경험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이번에는 좀 다를까요? 아무래도 이제는 이 일을 함께 시작해서 기도해주고 또 사주시고 또 이렇게 기부해주셔서 공장을 차릴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이 레이스는 아마 성공일 것 같습니다. 이번엔 성공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에요. 이번에는 장애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세요. 첫 구두 언제 나옵니까? 첫 구두. 새싹이 돋는 봄이면은 저희들이 그 신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만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 구두 좀 만들어 주십시오 했는데 이제 문을 닫아서 못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랬었죠. 그거 이제 다시 다시 사실 수 있네요. 문재인 대통령도 저 신청해가지고. 미리 만들면은 만들었다고 더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냥 드리는 건 또 김영란법에 걸릴 수가 있어서. 아니에요. 대통령께서는 그때도 아주 정확한 액수로 주고 사셨기 때문에 아마 또 저도 그 가격을 꼭 받고 그대로 드릴까 합니다. 더 받지는 마시고. 그럼요. 딱 그 가격을 받고 꼭 드릴 겁니다. 그래요. 저도 딱 그 가격 주고 한 켤레 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내년 봄 청각장애인들의 구두기업 아지오 다시 문을 엽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번에는 꼭 성공 소식으로 다시 한번 인터뷰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석영 대표님. 네, 그럴 겁니다. 열심히 달려서 성공해 보겠습니다. 그 꿈 꼭 이루시고요. 네. 좋은 소식 꼭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참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장애인 구두기업 아지오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유석영 대표였습니다. 권력의 비판적인 뉴스에 재갈을 물리는 이건 역사에 대한 범죄입니다. 전두환 정권이 CBS에 물렸던 재갈을 뺀 지 30주년이 되는 날, 오늘 광화문 콘서트 6시 반에 여러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대입니다. 그런데 만약 말입니다, 위원장님. 만약 최고위 또 의원총회에서 이게 좌절이 되면 세 사람의 출당이 좌절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혁신안이 좌절되면. 만약에 혁신안이 좌절되면은 혁신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 지금 당에서 안 하겠다는 거면 저희들도 뭐 혁신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사실 이 문제는 홍준표 대표도 혁신을 지금 혁신위원회가 공고한 대로 하려고 하는데 다른 분들이 반대하게 되는 거니까 홍준표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걸려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이 문제가 잘 안 되면은 앞으로 홍준표 대표가 당의 대표로서 내년 지방선거를 이끌어야 되는데 그 리더십이 흔들리면은 내년 지방선거는 보나마나 폭망합니다.
폭망합니까? 이대로면 폭망할 것이다. 여기서 그러니까 인적 청산이 안 되고 홍준표 대표가 자리 그만두고 이렇게 되면 지방선거는 폭망이다. 아니, 왜냐하면 이제 또 뭐 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떠오르는 대표감이 그렇게 지금 쉽게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잖아요. 친박계에서는요, 황교안 전 총리, 김태호 전 지사 이런 카드를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가 떠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친박이라는 분들이 지금 우리 앵커는 뭐 계속 친박이라는데 사실 친박이 지금 실체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자유한국당에 더 이상 친박은 없습니다. 그래요? 언론에서 계속 친박 하고 있는데 지금 친박이라고 스스로 자임하는 분들이 누가 있어요? 뭐 스스로 자임 안 하십니다만 어쨌든 그 출당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 뭐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당에 대해서 사실 반대는 저부터도 했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고 저도 또 다른 분들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 고심 끝에 우리가 최소한으로도 알겠습니다. 이런 매듭을 지어야 당이 앞으로 미래를 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들을 당의 구성원 모두 최고위원들을 포함해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조금 돌려서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인적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류석춘 위원장은 조금 전에 이 당이 이대로 갈 수 없다는 말씀하셨어요. 중대 결심이라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저뿐 아니라 뭐 제가 보기엔 당 대표도 중대 결심을 하셔야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사퇴까지도 생각하시는 거군요. 아니 그 대표가 지금 내년 지방선거를 이끌어야 되는데 이 문제로 흔들리면은 앞으로 뭐 공천이나 이런 여러 가지 또 당에서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겠어요? 결국은 사퇴 카드밖에 없다. 대표직 걸고 위원장직 걸고 이 상황에 대해서 돌파할 것이다. 힘 실어달라 뭐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힘 실어 주실 거죠? 저요? 네. 저는 뭐 당원이 아니에요. 자유한국당 당원이 아니어서. 저도 당원이 아닙니다. 제가 뭐 특별히 힘을 실어드리고 말고 할 건 없습니다만. 아니 우리 김현정 앵커는 민주당의 힘을 많이 싣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아무 당원도 아닙니다. 아니, 제가 뭐 9월 16일 날 방송 결과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강원랜드. 9월 16일 날 방송 결과를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강원랜드 취업 청탁할 때 민주당 얘기가 인터뷰하는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그걸 뺐다가 또 나중에 넣고 뭐 넌 대본에는 뭐 각주까지. 그거 제가 다 설명 그 다음날 드렸는데 못 들으셨나 봐요, 위원장님. 아니, 설명 다 하는 말씀이에요. 위원장님, 전화 끊고 나서요. 오늘 다음 진행해야 되는 제가 다시 한번 방송에서 했던 설명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뻐해 주세요. 민주당만 너무 이뻐해 주세요. 저 많이 이뻐하겠습니다. 지금도 이뻐하고 있고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어쨌든 중대 결심 인적 청산 안 되면 하겠다라는 오늘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뻐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의 또 위원장님이 저한테 이뻐해달라는 말씀을 생방송 중에 하실 줄은 몰랐네. 인기가 좋으세요. 네, 뭐 이뻐해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골고루 이뻐해드리겠습니다. 행간 뭐 가지고 오셨어요? 한동안 대기업 갑질이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정치권까지 나서서 좀 근절이 되는가 싶더니 또 갑질 사태가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유제품 가정배달 3위 업체인 건국우유입니다. 공정위가 대리점을 상대로 제품을 강매한 건국우유에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건국유업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8년 동안 대리점에 갑질한 건국우유.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 얘기 들으면서 4년 전이든가요. 그 남양유업 밀어내기 사태 떠들썩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것 떠오르던데요. 거의 똑같습니다. 방법도 거의 똑같은데요. 공정위가 밝힌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건국우유 갑질이 시작된 게 2008년 7월부터입니다. 이 가정배달 대리점 270여 곳에 주문하지도 않은 제품을 강매했다고 하는데요. 뭐 판매가 잘 안 되는 제품, 생산을 곧 중단할 제품, 그리고 또 신제품. 한마디로 재고를 대리점에 밀어내기 방식으로 강제로 떠넘기거나. 팔아라, 떠넘기고 알아서 팔아라 이런 거예요. 그렇죠.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판촉을 하라는 명분으로 밀어내기를 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대리점 주문이 마감된 후에 본사 담당자가 주문량을 일방적으로 수정해서 주문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대금을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게 본사하고 대리점 계약이 대리점이 일단은 제품을 주문하면 본사에 반품하는 게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이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팔다 남은 제품은
본사에 반품이 안 되니까 고스란히 대리점의 손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이 건국우유는 이렇게 8년 동안 모두 13개 품목에 대해서 밀어내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리점에 갑질을 하다가 결국 과징금까지 부여받은 건국우유.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여다보죠. 첫 번째 행간은 나만 아니면 돼입니다. 나만 아니면 돼? 네. 우리 TV 복불복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나만 안 걸리면 돼. 나만 안 걸리면 아무 문제 없어.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국우유가 딱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 건국우유 갑질이 시작된 시점이 2008년 7월입니다. 근데 남양유업 갑질 사태가 터진 게 2013년입니다. 예. 두 시기가 겹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남양유업 갑질 사태가 터졌을 때 정말 시끄러웠었잖아요. 30대 남양유업 영업사원이 50대 대리점주한테 죽기 싫으면 물건 받으라고. 아, 그때 녹취록이 이게 공개가 되면서 엄청나게 사건이 파장이 커졌었죠. 기억나네요. 예. 그러니까 정치권까지 나서서 갑질 사태 시정하겠다 단단히 벼르고 있던 그 시점에 건국우유는 나만 아니면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갑질 계속했던 거예요. 그러네요. 통상 같은 업계에 문제가 터지면 이러다 우리도 걸려가지고 큰일 당하는 거 아니야? 예. 이렇게 겁을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좀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예. 건국우유는 그냥 우리만 몰래 들키지만 않으면 돼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하. 더구나 건국우유는 대학재단이 만든 회사잖아요. 예. 그래서 더 소비자들이 신뢰를 하고 그만큼 사회적인 책임이 요구가 되는데 건국우유는 전혀 신경 안 쓰고 계속 갑질을 해왔다는 겁니다. 8년 동안 갑질을 했다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국우유.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진짜 갑질 피해자는 소비자다입니다. 피해자는 소비자다. 대리점이 아니고 소비자다. 네. 직접적인 피해자는 대리점이 될 수 있는데요. 마지막 최종 피해자는 소비자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건데 왜냐하면요. 대리점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제품을 떠안게 되면은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비자한테 또 뭐 최대한 떠넘겨 보겠죠. 그렇죠. 네. 무리한 판촉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인터넷 포털을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 글이 넘쳐납니다. 사은품을 준 데서 받고 사인을 해줬더니 그게 계약서라고 우기더랍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후라이팬 준다면서 잠깐 먹으래서 몇 달 먹다가 끊으려고 했더니 가짜 계약서를 들이밀더라. 먹기 싫어서 안 먹겠다고 하니까 빠진 날수 때문에 몇 달 더 먹으라고 강매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먹기 싫어서 안 먹겠다 했더니 빠진 날이 있으니 몇 달 더 먹어라? 그러니까 며칠 이제 안 먹는 빠진 그 사람이 이제 소비자가 안 먹은 날이 있으니까 우리가 원래 계약했던 날수를 못 채웠으니까 더 먹어라. 뭐 이렇게 한 날도 이렇게까지도 이해는 했다는 안 되는데 거예요. 뭐 하여튼 그런 걸 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피해 사례가 올라와 있는데요. 오죽하면 건국우유 연관 검색어 맨 꼭대기에 사은품이 단어가 검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갑질의 심각성은 그 피해 직접적인 대상자뿐만 아니라 소비자, 국민의 피해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네요. 더욱 철저하게 시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리점의 피해뿐 아니라 국민의 피해, 소비자들의 피해다. 마지막 행간이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어느새 우리는 갑질에 둔감해졌다입니다. 그러고 보면 최근 몇 년 사이에 갑질이란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약간 식상할 정도예요. 똑같은 자극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 그 둔감해지잖아요. 맞아요. 일종의 우리한테 굳은 살이 베기는 것처럼 될 수도 있는데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갑질 사태 말만 들어도 언론이 막 대서특필하고 인터넷 김현정의 뉴스 쇼.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5천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어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체 41만 6천 명의 비정규직 가운데 절반가량이 정규직으로 이제 전환되는 셈입니다. 고용 불안에서 벗어난 이 전환 대상자들에게는 더없이 기쁜 소식이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조 원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신규 채용이 위축되지는 않겠는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 참 복잡하게 꼬여있는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인데요. 첫 술에 배부를 수야 있겠습니까? 모든 국민이 마음 놓고 편히 일하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목요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Breaking news.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네. 오늘 첫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네, 고비를 맞는 KBS 사태입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고대영 사장이 보도 국장이전 시절에 국정원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았다. 불리한 보도 하지 말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 이것 때문에 파문이 커지고 있었는데요. 네. 저희가 얼마 전에 고비를 맞는 MBC 사태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아마 KBS가 분수령에 놓일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KBS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고대영 사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뒷돈 수수 의혹 또 파업 사태를 두고 아마 국정감사장이 뜨겁게 달아올 듯한데 예. 근데 한 발 앞서서 어제 열린 KBS 이사회에서 고대영 사장은 자신에 대한 의혹을 부인하면서 물러날 뜻이 없다고 밝혔거든요. 이에 맞서서 언론노조 KBS 본부는 오늘 고 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기도 하네요. 한편 자유한국당은 오늘 국감에 앞서서 방통위원회를 항의 방문해서 오히려 문재인 정권이 언론 장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KBS 국감, 내일은 MBC의 대주주죠. 박문진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감이 있고 MBC 업무 현황 보고도 예정돼 있고 이번 주가 MBC, KBS 사태의 분수령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예. 중요한 국면. 이제 수습이 되느냐 장기화되느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네, 격대 지정도 없다. 시진핑 천합니다. 중국의 당대회가 폐막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집권위기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격대 지정도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격대 지정. 현 지도자가 차차기 지도자를 지정하는 것인데요. 예. 이게 덩샤오핑 때부터 지켜져 왔던 전통인데. 그러니까 후계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전통이 깨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어제 집권 2기를 이끌 상무위원 6명을 소개했는데 예. 차세대 주자로 손꼽히는 천민월 충칭시 서기 또 후춘화 광둥성 서기 등이 빠지고 모두 시 주석의 최측근들만 포진했습니다. 시진핑의 1인 권한이 강화된다. 아니면 집단 지도 체제가 붕괴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이를 넘어서서 아예 후발 주자의 도약대마저 치워버렸다는 뜻이죠. 그렇죠. 시진핑에 의한 중국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기 집권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냐. 지금 장기 집권을 얘기해도 될 만큼 시 주석의 권력이 막강하다는 얘기로 지금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중국 상황. 문재인 대통령이 연내 중국 방문 계획도 거론이 되고 있던데 네. 한중 관계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보죠. 네, 트럼프의 깜짝 방문, DMZ도 가능하다. 이번에는 미국 얘기입니다. 다음 달 방한하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DMZ는 방문하지 않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예상을 깨고 깜짝 방문하는 가능성도 다시 엿보이네요.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에서 DMZ 시찰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말하지 않는 게 낫겠다. 여러분들이 놀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놀라게 될 것이다? 예, 놀라게 될 것이다. 앞서 백악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평택 미군 기지 방문 가능성이 무게를 실었고 이에 대해서는 북한을 자극할 우려 때문에 DMZ 방문이 제외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그렇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DMZ를 방문한다면 북한의 면전에서 더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에 맞춰서 미국 항공모함 3개 전단이 한반도 주변 서태평양에 전개된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네요. 예, 이런 가운데 북한의 외무성 관리가 미국 CNN하고 인터뷰하면서 태평양 수소탄 시험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거든요. 네네. 예,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앞두고 한반도 정세가 다시 한번 요동치는 거 아닌가 좀 걱정도 듭니다. 여기까지 보죠.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문 대표가 나에게 협조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따라서 호가 고의했던 분들 좀 비겁합니다. 막상 박근혜 전 대통령과 두 의원의 징계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친박계의 부활을 부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내부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의원 출당 문제를 놓고 진통에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 원래는 윤리위의 결정 후 열흘이면은 자동 제명이 되는 거였는데요. 홍준표 대표가 좀 더 확실히 하자. 일종의 확인 사살처럼 최고위원회 의결을 한 번 더 거치자.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근데 저희 CBS 취재 결과 의결권을 행사할 9명 최고위원들의 표심이 50대 50. 찬성과 반대가 팽팽한 것으로 전수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경환 서청원 의원의 제명. 이거는 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3분의 2 찬성이 안 나올 가능성 크다.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자, 이 인적 청산안을 제일 처음 내놓은 곳이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죠.
류석춘 위원장. 이 시점에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직접 만나보죠. 류석춘 혁신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거두절미하고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는 심경 어떠세요? 다들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적 청산 잘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최근 한 2년 동안의 정치적 격변을 겪으면서 집권 여당에서 야당으로 몰락했고 또 분열을 했고 그렇죠. 그 결과로 집권한 새 정부는 엄청난 체제 흔들기, 변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문제 때문에 혁신위원회가 이제 최소한으로라도 이렇게 좀 책임을 물어야겠다라고 했고 그 혁신위의 권고가 집행이 되고 있는 과정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집행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반발이 거셉니다, 위원장님. 아니 거센 걸 원하는 분들이 자꾸 거세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별로 거세지 않습니다. 별로 거세지 않나요? 근데 서청원 의원은 홍준표 대표가 성완종 뇌물 사건과 관련해서 증인의 진술 번복을 종용했다. 이런 폭탄 폭로까지 했는데 이 정도면 거센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그거는 본인 당사자가 사실은 가장 책임이 무거운 분 중에 한 분인데 본인의 책임은 회피하고 지금 당 대표를 흔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혼자 그러시는 거지 객관적인 사실이나 또 주변에서 서청원 의원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지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다. 그 말씀이세요? 그럼 이 녹취록 자체도 사실이 아닐 거라고 그건 아니고요? 그건 제가 알 수가 없는 그건 알 수 없지만 그 녹취록을 얘기한 사람이 또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고 해서 녹취록을 얘기한 사람 지금 이용주 의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네. 그리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이용주 의원은 굉장히 불쾌하실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분은 녹취록 때문에 큰 곤혹을 치른 분인데. 당내 문제. 아시잖아요. 그 얘기까지 다 설명을 드려야 되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그분이 녹취록이 있다는 게 진짜 녹취록인지 요번에도 또 어디 이상한 걸 갖고 와서 또 잘못 흔들고 있는 걸 알 수가 없죠. 서청원 의원도 그러시고 이용주 의원 녹취록 있다고 하는데 그거 다 실체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 여하튼 서청원 의원의 이 반발이라는 것은 거세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세요. 저는 찻잔 속의 태풍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풍일 거다.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탈당 권유했지만 어떤 입장 표명도 지금 없고 이건 정치보복이라는 이야기만 오히려 법정에서 했거든요. 정치보복은 지금 홍준표 대표한테 한 말씀이 아니고 재판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 재판의 배후가 된 집권 여당을 두고 하는 말씀이지 홍준표 대표한테 지금 정치보복을 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결국은 정치보복을 당하고 있는 나를 이제 당이 출당까지 시킨단 말이냐. 나는 거기 응할 수 없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어떤 입장인지 지금 우리 이현정 앵커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거고. 김현정입니다마는. 김현정 앵커가. 아니 상관없습니다. 죄송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 거고 본인이 또 모든 책임을 내가 지고 가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해서 그런 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또 듣는 사람 각자가 해석을 하고 있고 우리 질문하시는 우리 김현정 앵커께서는 이제 저를 좀 반발하도록 유도하려고 계속 그쪽 입장을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이 문제도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유도를 하는 건 아니고 반발하시도록 유도하는 건 아니고 지금 상황이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이 나야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이 최종 결정이 나는데 어제 전수조사 결과 잠깐만요. 그것도 의결이 나야 하는지 보고를 듣고 그냥 그 보고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건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의결이 나야 된다는 거 해석은 사실 당에서 안 하고 있어요. 그래요? 정치평론가들이 의결을 해야 된다고 지금 막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보고로만 끝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규정이 없잖아요 지금. 그 규정이 있다 없다 이것도 막 엇갈리더라고요. 당내 해석이. 그러니까 규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조항을 적용할지 저 조항을 적용할지는 당에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결국 류석춘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의 인적 청산은 반드시 돼야 된다. 이건 넘어야 될 고비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이다. 최소한이다. 그 책임을 물을 그 구체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굉장히 광범위한 이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종합이 돼 있는 결과잖아요. 지금 현 상황이.
그 현 상황에 근데 일일이 모든 사람을 다 책임을 다 따져서 물을 수가 없으니까 예. 최소한이라도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국민들한테 우리가 반성하고 예. 잘못했다라는 거를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예. 그게 잘 안 된다고들 관측들을 하시는데 잘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청원 최경환 의원은 억울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만 이러는 거냐. 게다가 이미 친박이라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까지 이런 징계를 이미 받은 사람을 또 징계하다니. 근데 징계라는 게 뭐 한 가지 사안을 반복해서 징계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유를 달리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분 입장에서는 뭐 억울할 수도 있다고 저도 보는데 다만 그러면 그 두 분마저 책임을 안 물으면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는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 핵심 두 사람마저 뭐 책임 안 지면 도대체 누구 보고 책임지란 말이냐 이 사태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네. 그럼 박대출 의원이 박 전 대통령 출당은 현대판 고려장이다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요, 대통령의 출당하고 대통령을 사법적으로 처리하는 거는 다른 일입니다. 지금 출당 문제는 정치적인 책임을 이제 어차피 지셔야 되는 거고 사법적으로 무슨 범죄를 저질렀냐 안 저질렀냐 이거를 따지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당에서 하는 일은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 이 당의 최고 책임자로 상당한 기간 일을 하셨고 그렇죠. 또 그 결과가 지금 당이 이렇게 몰락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책임을 안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저는 대통령 본인도 지금 감옥에 계신 상황이 아니고 바깥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시는 상황이면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러면 감옥에 계시기 때문에 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정상적인 판단이 조금 어려우시기 때문에 선뜻 자진 탈당 못 하고 계시는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대통령 하시던 분이 감옥에 가셔서 6개월을 넘게 계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 차가운 방에서 아무도 만날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바깥의 상황을 일일이 매일같이 보고를 받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지를 정확하게 아실 수도 없는 거고 한데 우리가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에서 보도되는 거를 대통령 하실 때 같이 매일 브리핑 받으면서 무슨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판단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뿐이다. 잘 알게 되면 설명을 누군가 정확히 해서 설득하면 탈당할 거다. 이제 이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설명도 필요 없고요. 상황을 정확히 보시면은 본인이 또 여러 가지 정치적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 텐데 지금은 사실 대통령이 어떤 상태에 계신지 바깥에 있는 우리들도 잘 모르고 대통령은 또 바깥 상황이 어떤지 전 대통령은 바깥 상황이 어떤지도 잘 알 수 없는 구조적인 조건이잖아요. 지금. 가서 설명을 하긴 하셨대요. 홍준표 대표가 사람을 보내서. 그런데도 글쎄요, 근데 이제 잘 면회를 지금 거의 안 하고 안 받아들이고 계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상황이지만 반드시 인적 정산은 될 것이다라는 류석춘 위원장의 어떻게 보면 희망 섞인